은둔 중인 사람을 좀 돕고 싶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하셔야 되는 거는요. 예, 예. 안 하시는 겁니다. 정말 막 조언해주고 싶잖아요. 아, 조언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좋은 거 있대. 너도 좀 나와봐. 아. 이제 그런 것보다도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마인드 이슈의 마음을 듣는 심청이 코너입니다. 정답을 말하기보다 마음에 먼저 귀를 기울여보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코너이고요. 특히 오늘은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가까운 마음들, 은둔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은둔 청년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과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연구해 오신 분, 김하영 상담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은둔을 좀 연구 주제로 삼으셨다고요?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저도 은둔 청년에 대해서 연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쯤에 예.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때 당시에 되게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건들의 가해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였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저는 분명 저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모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죠. 나 몰랐는데 내가 20대 때 은둔 청년이었구나. 그래서 아마 좀 억울한 감정이 내 감동처럼 느껴지셨나 보다, 그죠? 네. 벌써 거의 한 20년 된 이야기라 은둔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도 없었고 저 자체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몇 달 동안 제가 집 밖에 전혀 못 나오고 집 밖에 못 나오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병원을 예약을 했는데 병원도 못 가겠고 학교도 못 가서 부모님 출근하실 때쯤에 집 밖에 나가는 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척했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시는 출근하신 걸 확인하면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방 안에만 계속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난 문제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방 밖에 못 나가겠고 내 인생은 뭔가 이렇게 끝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너무 이렇게 심하게 짓누르니까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겠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너는 지금 은둔을 하고 있어. 근데 은둔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과정을 겪는 거라서 안심해도 돼. 그 시간은 지나갈 거야 라고 한마디를 해줬더라면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또 그런 연구를 하시게 되신 거군요. 네, 저도 몰랐지만. 그 상담사님 논문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은둔 이미지랑은 꽤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상담사님이 새롭게 정의하신 은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좀 알려주시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씨표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정려원 배우님이 이렇게 연기를 하신 역할이 있었는데 어두운 방 안에서 밤에만 활동을 하고 방문 잠그고 엄마가 이제 항상 뭐라도 먹으라고 돈 쥐어주고 방 안에 쓰레기가 막 쌓여 있고 은둔 청년이라고 하면 방 안에서 괜히 막 이상하게 중얼중얼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이미지겠지. 씻지도 않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의외로 이분들은 왜 여기 오셨지? 왜 본인이 은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라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 역시도 저를 보면서 제가 은둔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왜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것처럼 은둔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 딱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은둔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한 사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더라. 껌껌한 데 있는 한 장면만 보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상담사님은 은둔을 그냥 단순히 밖에 나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안으로 견디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어요. 나도 집 안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나 아직도 은둔이냐.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은둔이라고 인지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보통 도와준대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거구나 네. 하고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연구에 참여한 분들은 나는 좀 은둔인 것 같아요 라고 일단 스스로 정의한 분들인 거죠. 네, 내가 은둔을 하는 것 같다. 이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일시적으로나마 내 안으로 집중해서 예. 나 자신을 좀 보호하고 예. 나 자신을 다시금 이렇게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좀 능동적인 과정으로 표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은둔을 두고 여전히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냐. 응? 선택이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외부적 상황도 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다리던 질문인데요. 그래요? 네. 빠지지 않고 달리는 댓글들이 있어요. 예, 예. 자기가 선택한 건데 지가 원해서 했다. 뭐 왜 자발적이다. 도와줘야 되냐. 예. 이기적이다. 나약하다. 누구는 안 힘드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예. 근데 이분들은 그쵸, 선택은 선택인데 다른 선택지가 없이 유일한 선택지였기 때문에 은둔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를 좀 발견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면 기분이 좋고 네. 내가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특히 우리 한국이 그런 기회가 많이 없죠. 일단 태어나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렇게 정해진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원하는 모습에 맞춰서 나를 만듭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거짓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짜 나죠. 이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게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취업 실패, 뭐 시험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뭐 질병이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어찌어찌 지탱하고 있던 그 가짜 자기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와요. 크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중독으로 빠지기도 하고 어쩌면 참 가장 건전하고 가장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가 이 은둔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상처가 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가 밴드를 잠깐 붙이죠. 그래서 이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처가 얼만큼 회복이 돼서 내 피부로도 잘 살게 되면 밴드를 떼요. 저는 이 밴드가 이 청년들의 은둔이라고 보게 된 겁니다. 아우,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 논문에서 보니까 이 은둔을 이 관계를 일부러 뭐 맺지 않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경계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다. 또 여러 오해들 중에 하나가 네가 관계를 거부했어? 그럼 나도 안 해. 대신에 네가 선택한 건 네가 책임져 하고 점점 이제 은둔하는 그들과 은둔을 하지 않는 우리 이렇게 점점 금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은둔이라는 거 우리가 외부에서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서 우리는 울타리 없는 집을 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은둔이라는 밴드, 그러니까 울타리가 잠깐 쳐진 거죠. 그럼 잠깐 좀 나가 계세요. 제가 저희 집을 좀 이렇게 회복한 다음에 초대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사람을 안 만나고 싶다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너 슬럼프라서 일하기 싫다면 영원히 일하지 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정말 필요해서 잠깐 은둔을 하게 되는데 네가 선택한 거. 네가 책임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관계에서도 소외가 되고 나중에는 관계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운 상태가 사실상 가장 힘든 거라고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간에 대한 침해, 아니면 마음의 어떤 그 공간에도 침해를 당한 분들이 이제는 좀 내 경계를 좀 세워야 되겠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떤 건강한 자기 발달의 단계로 이 은둔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석해도 될 건지. 이제 인터뷰를 했던 어떤 참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방문을 닫는 게 허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자분인데 초등학교 때 문을 닫았다가 아버지가 문고리를 부숴버린 거예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뭐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방에서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문을 닫고 싶으면 못 닫게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우리 집이 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저도 지금 이제 막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된 첫째 아들이 있는데 항상 방에 이렇게 노크를 하고 들어가도 되니?
저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제가 그 아이의 일상을 다 통제하지 않아도 이제 적절히 경계가 있으니까 그 친구도 오히려 나오고 싶을 때 나와서 본인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도 사실 그런 어떤 마음의 공간을 가지는 게 어쩌면 은둔 청년들을 좀 일찍 자기만의 관계 경계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은둔 경험을 이제 감각, 시간,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어떤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 은둔 중인 이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하루의 시간 감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상과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 내담자분들은 약간의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내가 뭐 20대 초반에 뭘 했고 그래서 20대 중반에 뭘 했고 뭐 이땐 이랬고 저랬고 이게 있는데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도 너무나 이 타임라인이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 은둔을 시작하신 걸까요? 그래서 이 일은 언제 있었고 이 일이 이것보다 앞일까요? 뒤일까요? 하는데 그분들조차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잘 순차적인 사고가 잘 안 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전의 거짓짜기를 무너뜨리고 다시 나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건물을 지을 때 먼저 터를 닫고 기둥을 세우고 그렇죠. 벽을 만들고 뭐 이런 순차적인 시간이 있죠. 근데 건물을 해체할 때는 그 순서대로 뜯지 않고 한 번에 퍽 하지요. 그럼 아마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재구성할 때 그 거짓짜기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는 시간도 공간도 관계도 그렇게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어쩌면 다 녹아내린 것처럼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사회에서는요, 그 은둔을 좀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단 말이죠. 상담 선생님은 논문에서 아니야, 이 은둔을 자기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시간으로 좀 다르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과연 저분이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들조차도 이렇게 많이 삶이 변하더라고요. 점차 자기를 알아가더라고요. 물론 은둔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하기 되게 쉽거든요. 내가 게으른 거야. 내가 의지가 없어. 그렇죠.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땠더라고 조금 되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 관계들 어땠지? 나 사실은 그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점점 자기가 뭘 원했는지 조금씩 찾아가면서 이전엔 하지 않았던 활동을 좀 해보고 이전에는 맺지 않았던 형태의 관계를 새로 맺게 되고 예를 들면 이제 평생 자라면서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집에서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무조건 의사가 돼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죽어라 공부를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공부 잘하고 칭찬을 받고 또 잘하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의사야. 난 의사가 안 되면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점점 자랐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입시에 실패를 하고 근데 그때부터 이분은 정말 이제 큰 혼란에 빠져서 점차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은둔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태권도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무슨 태권도야 뭐 학원 안 가고 놀러 갔을 때 뭐 뒤지게 혼난 얘기 뭐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갈 시간이 거의 없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점차 맞아 나 어렸을 때 사실은 몸을 움직이는 거 너무 좋아했구나. 사실은 이렇게 피 보는 거 다 너무 무서웠어. 점점 그런 모임도 만들어보고 의사가 되지 않았다고 실패한 내 삶이 아니라 이 기회에 진짜 나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에 가게 되더라.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재구성하는 시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누구를 만나는 게 힘들다 보니까 뭐 대면 상담 힘들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꼭 가지 않더라도 비대면 상담이나 온라인 어떤 심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어떤 첫 연결 이런 게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물론이죠. 진짜 아무래도 나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접촉하는 데서 정보를 얻고 그렇기보다는 좀 더 인터넷상에서 상담 서비스라든가 그런 걸 좀 정보를 많이 접하기가 쉽고 은둔에 대한 낙인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있다 보니까 자신을 좀 숨기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비대면을 선호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 가족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새어나갈까봐 또 두려운 마음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음에서 충돌이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돈도 못 벌고 밥벌레처럼 있는데 이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안 되지 뭐 이런.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죄책감이 드니까 오히려 집에서 이야기하기 조금 힘드셔서 이제 센터에 와서 상담하길 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이나 그런 데서 자신을 완전히 숨기고 뭐 굳이 상담사가 아니어도 나처럼 똑같이 은둔한 사람 같이 대화하고 이런 것들도 저는 많이 받고 저도 그 채팅방에서 많이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어떤 사례가 있는데 이분은 처음에 우울증인가 슬럼프인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점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근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온라인으로 심리 검사를 이제 해보게 된 거예요. 간이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찾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 삶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근데 마침 또 본인을 그렇게 상담해 주신 분이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고 마침 되게 좋았던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은둔의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도 이분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당신 혼자가 아니다. 당신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관련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많이 나누는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됐더라고요. 제2의 우리 김하영 선생님이 되겠네. 기업에서도 은둔초년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지원도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은둔초년에 대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포커스를 하는 것도 안 좋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양날의 검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지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어서 그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나도 은둔이었구나. 그리고 은둔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구나를 알게 되는 건 좋은데 근데 한편으로 사람들이 이제 은둔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다 보니까 너 은둔했다며? 너 그럼 정상 아니겠네? 너 되게 이기적이고 의지도 없겠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생겨버려서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보통은 20대 한 초중반쯤에 인턴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30대 가까이 돼서 인턴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은둔이라고 살짝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 은둔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야, 은둔이면 너 고독사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부로 얘기를 하거나 다른 청년들은 열심히 스펙 쌓고 있을 때 약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은둔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너 이상하잖아 라고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자니 사람들이 너 이거 공백 왜 있어? 증명해봐. 너는 왜 시간을 버렸니? 이렇게 알바만 하려고 해도 질문을 하더라.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쉽지가 않고. 우리 은둔초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 박사님 책이 꼭 이렇게 출판돼서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은둔 중인 사람을 좀 돕고 싶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하셔야 되는 거는요. 안 하시는 겁니다. 정말 막 조언해주고 싶잖아요. 조언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좋은 거 있대. 너도 좀 나와봐. 밖에 나가서 공기 좀 쐬봐. 이제 그런 것보다도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함께 있는 거였어요. 그냥 저희 첫째가 이제 엄마가 방문을 두드리지 않으니까 본인이 할 말이 있어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물론 은둔 중인 청년들을 보는 가족의 마음이 정말 괴롭고 아프다는 건 제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시간을 잘 견뎌서 정말 안정감이 들었을 때 내가 방 밖에 나가도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엄마도 아빠도 나의 가족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이대로 나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방 밖에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같이 관계를 맺고 그래서 다시 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집 밖으로도 나가고 다시 이런저런 사회생활에도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담사님이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은둔을 경험 중이시거나 은둔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을 또는 사랑하는 지인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를 또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바꿔나갈 또 하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가 은둔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제대로 된 이해를 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하나의 가치만을 요구하고 또 하나만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거고요. 더 다양한 것의 아름다움을 아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용기 있게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데 마치 나비가 영원히 번데기 속에 있지 않고 번데기였다가 다시 나비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고치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것 뿐이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시그니처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은둔 청년이나 우리 시대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듣는 사람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들어주지 마시고요. 상담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각자 자신의 가장 유니크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삶의 이야기를 들고 우리를 신뢰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를 감사하게 받으면 되겠다. 감사하는 태도. 네, 정말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을 감사하게 받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아까 머물러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견뎌주고 그런 것처럼 일단 감사한 마음을 가지자. 좋은 말씀입니다. 이 코너에 나와보시니까 이 코너에 정말 나오셨으면 좋겠다. 좀 출연을 추천하는 분이 계시면 이 코너에 꼭 나와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딱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홍석천 씨가 여기 나와주신다면 좋죠. 어린 세대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 친구들 막 SNS로도 상담해 주시고 막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마음도 따뜻하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귀한 연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연구가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밝히고 특히 은둔 청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지침이 되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